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 수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들어가면요. 일반 경제학상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습을 하심에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불완전 시장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억했던 또는 외웠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불완전 시장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양쪽을 모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론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은 거고요. 더불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동질품이 거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질품이란 말은 제품의 품질이 같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상품의 품질이 같은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동질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망이 성립한다는 원리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일물일가의 법칙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서 예컨대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품이 거래되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지 일물일가의 법칙이 뜻이 뭐냐 내용이 뭐냐 라고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굳이 내용까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품이 거래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동질품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질품이죠. 그리고 이질품의 경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게 되면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진입, 들어옴에 있어서 장벽,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오거나 시장으로부터 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장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불완전 시장의 경우는 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할 거고 장벽이 존재하니까 아무나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 결과 시장 참여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의 기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정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할 때 공개된 즉 알려진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 없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 예쁘게 포장하면 정보 습득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이니까 당연히 불완전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부분 부정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개되는 정보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하면 나는 알고 있지만 남들은 모른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고 그럼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 시장에선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팁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문장을 해석하시거나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지문 속에서
정보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이미 그 시장은 불완전 시장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뭐 문제풀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완전 경쟁 시장에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공개되어 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남들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뭐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남들도 모두 알고 있다면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과 연결해 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뜻이 있을 거고 기능과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류를 물어본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또는 특성인 것은 이런 식으로 종류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깊숙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에 무엇이 있고 특성이 무엇들이 포함되는가만 가볍게 알아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의의, 뜻이 뭐냐라고 보신다면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 위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인 구역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의 자체가 과거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이유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 자체는 반복 복습을 통해서 좀 정확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기능과 특성 부분은 종류인데 여기 보시면 암기법이 필요해요. 일단 기능에 보면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또 자원 배분, 교환 기능, 가격 창조, 뭐 이것 말고 뭐 지속적인 부지 경쟁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이미 얘기를 드린 것처럼 종류 위주로 배우시면 되니까 어떻게 암기법 기억합니다. 맨 앞 글자 따볼게요. 정량자고가예요. 원래 교환 기능인데 암기법을 만들다 보면 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량자고가가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암기법일 뿐이고 저만 사용하는 암기법이 아니라 여러 개론 선생님 거의 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암기법이니까 괜히 오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정량자고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원래 고가 없다 그랬죠.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가격 창조 또는 결정 기능, 이 5가지가 부동산 시장 기능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겠죠.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종류 보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이것도 암기법을 이용한다면 맨 앞을 따볼게요. 자,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또 시장의 비조직화성, 또 시장의 국지성, 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이제 암기법이 어떻게 되냐면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게 일종의 암기법이에요. 다시 한번 거상 시국 매수입니다.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혹여라도 내용까지 물어본다면 기업 거래 비공개성과 비읍, 수급 조절의 곤란성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의 비공개성이 뭐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 거래와 관련된 정보, 예컨대 뭐 수수료가 얼마 나왔을까, 세금 얼마 나왔을까, 실거래가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가 지금 이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에서 뭐 어떤 좀 높게 또는 낮게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걸 거래의 비공개성이란 말을 써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되면 정보 습득이, 정보 수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수집 비용 또는 정보의 획득 기회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의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랬는데 이 수급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동산은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건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요.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이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요. 항상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분석하게 되면 단기는 불일치, 장기가 일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단기가 일치, 장기가 불일치 이런 식으로 단기와 장기의 위치를 바꿔서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보니까 이 점만 유념해 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여과라는 현상이 나와요. 주택 여과, 다른 말로 주택 순환이란 말 쓰기도 하는데요. 이 주택 여과라고 하는 건 특정 주택, 어떤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집에 살던 분들의 소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과는 소득이 다른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래요? 주택 여과 또는 주택 순환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 여과는 크게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가 나뉘어지는데 또 생각을 해보시죠. 어차피 상향의 반대가 하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용도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상향 여과가 뭐냐? 예컨대 저소득층 또는 하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을 통해서 여러분 주택을 수선하고 개량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고치게 되면 집을 고치기 전보다 그 주택의 집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면 그 집의 값어치가 이전보다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그러면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상향여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을 거쳐 상위 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상향여과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필터링 업 그러는데 영어 필요 없습니다. 영어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상위 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오랜 시간 동안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집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의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집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맞죠? 이런 경우를 하향여과라고 말하고요. 다시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하향여과란 상위 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주택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택을 개량한다는 말은 집을 고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집을 고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돈을 예쁘게 포장하면 주택 개량 비용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집을 고쳤다. 그럼 개량 이후에는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택의 값어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량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과 또 개량 비용,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서 상향 여과, 하향 여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칠판을 보시면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개량 이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컨대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다. 그럼 100원을 들여서 집을 고쳐보니까 집의 값어치가 5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돈보다 집을 고친 이후에 집값의 상승분이 훨씬 높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집을 고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향 여과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면 그때는 집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100원을 들여서 집을 고쳐본들 집의 값어치가 50원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집 고치는 돈이 더 드는 셈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향 여과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의미 정도를 알아두시고 이 아래에 보면 저가주택의 신축 금지 시 하향 여과 과정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굳이 기초 입문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생략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거 분리죠. 자, 주거 분리의 의미가 뭐냐? 주거 분리는요. 잘 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가 나뉘어지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하는데 우리 개론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당연하고 쉬운 말을 복잡하고 어려운 말 써서 뭔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게 개론 과목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니까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잘 사는 동네, 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런 주거 분리는 도대체 왜 발생할 수밖에 없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잘 사는 동네는 그 근처에 우리가 살게 되면 잘 사는 동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요. 이것을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좋은 영향 받을 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못 사는 동네 근처에 살게 되면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럼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영향은 받으려고 하겠지만 안 좋은 영향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맞죠? 이런 현상을 예쁘게 포장하면 주거분리 현상은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꿔본다면 주택 소비자는 누구라도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살면서 좋은 영향은 받고자 할 것이고 못 사는 동네 근처에 살지 않으려고 왜?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고자 못 사는 동네 근처에는 안 사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을 주거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 디귿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가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할증 거래될 것이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구분이 되고 있을 때 가운데를 경계가 된다고 해서 경계지역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경계지역도 A와 B를 나눠 본다면 A 동네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 가깝고 B 동네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A 동네에 저가주택 또는 저급주택 다르게 바꾼다면 하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면 이 저가주택은 고소득층, 즉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원래 주택의 값어치보다 좀 더 비싼 값에 거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할증 거래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B 동네에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고급 또는 고가주택은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원래 그 집의 값어치보다 싼 값에 거래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예쁘게 말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 또는 저급주택은 할증 거래될 것이며 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가 또는 고급 주택은 할인 거래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를 따져보게 되면 무엇을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다? 요 할인과 할증, 할인과 할증의 위치를 바꿔서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 점만 조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제 불량주택도 있는데요. 불량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 불량하다 이 말이 뭐냐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단적인 예로 본다면 뭐 판잣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질적 수준이 낮은 주택을 불량주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불량주택은 하향 여과라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 실패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저소득, 낮은 소득이 원인임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라도 질적 수준이 낮은 주택, 판잣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주택에 살 수밖에 없을까? 시쳇말로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 돈이 없다는 말을 저소득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고 철거, 무조건 없애버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소득이 원인이었으니까 낮은 소득을 높여주는 소득 증대 대책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 나오죠. 네, 효율적 시장의 뜻이 뭔가 봤더니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이때 시장 가치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효율적 시장은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 즉 물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고, 정보가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보가 언제 공개되었느냐, 언제 공표되느냐를 가지고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때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내부 정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그 정보의 공개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된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내부 또는 미래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면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갖고는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 줄여서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 맞죠?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때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역시 약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죠?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죠. 그 문장 두 가지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으로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말도 맞지만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게 맞지만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아까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현재 정보나 미래, 다른 말로 내부 정보는 시장 가치에, 즉 그 물건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거예요.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고요. 거꾸로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 개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강성은요, 약성을 포함하거든요. 따라서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 가치, 즉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된 시장이 준강성이에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곰돌이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다가 갑자기 뉴스 속에서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개발됩니다. 이런 뉴스가 발표됐대요. 그 말은 오늘 아침 뉴스에 공개된, 발표된 그 개발 정보는 시점상 현재 정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뉴스를 보자마자 곰돌이가 아이고 상계동 일대의 건물이나 땅을 미리 매입해 두면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상계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재빨리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 전화를 받은 중개사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이고 저 뉴스 보셨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뭐 매물 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를 어쩝니까? 벌써 다 올랐슈. 이미 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 말이 뭐예요? 개발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이미 그 물건의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따라서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인 거죠. 더불어 그 현재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다르게 바꾼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으니까 가치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
그럼 뒤집어서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 정보, 다른 말로 내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요? 준강성이죠. 근데 강성이 뭐냐? 약성, 준강성 모두 포함하는 게 강성이니까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미래, 즉 내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 어떠한 투자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했을 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문장보다는 어떻게 말 나오냐면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건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굳이 따진다면 공표된 정보는 과거 및 현재 정보를 의미할 거고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는 미래 또는 내부 정보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맨 앞에서 오늘 시장론 처음 들어갈 때 완전 경쟁 시장 내용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인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고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즉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한 유형의 시장이다. 라는 그 문장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약성, 준강성, 강성 다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자, 반복해 볼까요? 약성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죠. 그럼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죠. 또한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아직 무슨 정보가 반영 안 됐죠? 현재나 미래 정보 가치에 반영 안 됐으니까 현재나 미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니까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 즉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 따라서 현재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강성은 약성, 준강성 모두 포함하니까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미래, 이때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내부 정보라고 해요.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이 나와 있거든요. 지대론. 일단 지대론에서 지대의 뜻이 뭐냐? 지대란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말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경제론 수요 공급 배우실 때 문장 속에서 일정 기간 이 말이 나오게 되면 플로우, 즉 유량 개념이고 일정 시점 이런 말 나오면 스톡, 절약 개념이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니까 기간자가 붙었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지만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일정 시점이죠. 따라서 지가는 절약 개념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거든요. 그 말이 뭐냐? 지가, 즉 땅값이 높으면 비싸면 지대,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 역시도 비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기 때문에 지가와 지대는 같은 방향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대라고 하는 것을 옛날 분들은 뭐 소장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료다, 뭐 소장료다 이것도 모두 지대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만 아무래도요 소장료 이런 말 쓰는 것보다는 지대 이런 말 쓰는 게 훨씬 좀 폼나고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지대의 성격과 관련해서 학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학자들끼리의 다툼을 지대 논쟁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지대 논쟁. 근데 지대 논쟁에서 보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의 다툼이 있는데요. 이걸 내용 설명하기 앞서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주장 내용이 동일 유사, 같거나 비슷했다면 논쟁, 싸웠겠습니까? 다퉜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의 주장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다투는 거지, 같거나 비슷하면 다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고전과 신고전을 내용을 모두 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고전 학파의 주장 내용을 기억했다가 신고전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고전 학파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다. 이러면 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보면 생산의 3요소 그래가지고 토지, 노동, 자본을 꼽는다.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고전 경제학파는 토지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와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반대로 신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다. 정반대의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죠. 더불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증성이라고 들어본 적 나지 않습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중시했다. 그런데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거든요. 따라서 거꾸로 반대로 신고전학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중시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요. 또 지대의 성격과 관련해서 고전학파는 지대는 남는 떡고물이다. 잉여다. 잉여는 잉여인데 성격이 불로소득이라고 봤어요. 그럼 불로소득이라는 단어 자체,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학파 입장에선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 이 지대에 해당되니까 그러한 부당한 이득은 환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대 이익의 환수 주장을 전개한 학파가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에 비해서 신고전학파 입장에선 지대는 떡고물이 아니야, 잉여가 아니야, 토지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야, 즉 생산 비용이야 라고 인식한 게 신고전학파의 입장. 아시겠죠? 그래서 딱 이제 결론만 내게 되면 고전학파는 지대는 남는 떡고물 잉여라고 보았는데 신고전은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비용이라고 인식했다는 거, 이게 근본적 차이점이에요. 나머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고전학파는 고가, 곡물의 가격, 곡식의 가격에 의해서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가 결정된다고 봤지만 거꾸로 반대로 신고전은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게 되죠. 이때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리카도와 튀넨이고요. 신고전의 대표적 인물이 마르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측하건대 리카도의 주장 내용과 마르크스의 주장 내용은 어찌됐건 정반대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죠. 왜? 리카도는 고전학파, 마르크스는 신고전이니까 주장이 정반대일 거라고 예상은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대론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차액지대설, 두 번째 절대지대설, 리카도와 마르크스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차액지대설이 뭐냐면 리카도가 지대 발생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지대 발생의 3요소가 뭐냐? 첫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둘째, 비옥한 토지는 양조로 제한돼 있다. 셋째, 수학 체감의 법칙이 또는 현상이 발생한다, 작용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수학 체감 법칙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게 네모칸 박스형이 나오면서 비옥도, 수학 체감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은 읽을 것도 없어요. 비옥도, 수학 체감을 말한 건 리카도밖에 없거든요. 또 리카도의 주장을 차액지대를, 그러니까 보기 5개에서 리카도를 고르건
차액지대를 고르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이미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리카도 입장에서는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는 건 어떤 땅은 기름진 땅이 있다면 어떤 땅은 기름지지 못한 척박한 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맞죠? 그러면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 예쁘게 말하면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둥지라고 하고요.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해요. 근데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낮은 땅을 최열등지란 말을 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리카도의 입장에선 지대란 토지마다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고 수확량이 다르다 보니까 수확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확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으로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잠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둥지라고 해요. 그럼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하고요.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비옥도가 가장 낮은 땅을 최열등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최열등지는요. 어떤 그 생산 비용, 그러니까 예컨대 곡물의 생산 비용과 곡식의 가격이 같은 땅을 최열등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약간 이건 원칙에 약간 벗어나는 얘기긴 하지만 이해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비옥도가 다르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생산량, 다른 말로 수확량이 달라지겠죠. 그럼 동일한 생산 조건에서 우둥지에선 쌀이 10가마, 열등지에선 쌀이 5가마, 최열등지에선 쌀이 3가마가 생산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고자 이 한 가마당 가격,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0원이라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둥지는요. 수확액이 가마당 10원씩 10가마를 모두 팔면 수확액이 100원이 되겠죠. 열등지는 10원씩 5가마를 모두 팔면 50원이 되고 또 최열등지는 10원씩 3가마 모두 팔면 3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리카도 입장에서는 지대라 할 때는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를 기준으로 그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 발생하는 게 지대라고 보았고요. 왜 차액지대가 되냐면 여기서 최열등지와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20원이죠. 그 20원이 최열등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높은 열등지의 사용대가, 지대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차액 지대설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최열등지와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의 수확액의 차액은 70원이죠. 그 70원이 보다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의 사용대가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비옥도의 차이에 의한 수확액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는 주장이므로 차액 지대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리카도 입장에서는 자, 곡식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고 더불어 가장 비옥도 낮은 땅인 한계지에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얘는 고전이에요. 그럼 예측컨대 마르크스는 신고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의 주장을 따져보기 전에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래. 그럼 리카도는 고전학파니까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 했다. 그럼 고전의 반대가 신고전이니까 신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정반대 말을 했겠지. 예상이 가능한 거고요. 또 리카도가 고전인데 한계지, 즉 최열등지에선 지대 발생 안 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신고전 학파 입장에선 한계지에서도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예측이 맞잖아요. 절대 지대설,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 또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정반대 주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비옥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 같으면 남의 땅 이용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맞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지지 못하고 비옥도가 낮은 땅이라 할지라도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니? 라고 말한 게 마르크스예요. 따라서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의 사적 소유, 그러니까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는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비옥도가 낮은 한계지, 다른 말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입니다. 아시겠죠? 정반대 주장임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